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산업안전일반 과목을 함께 공부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많이 출제된 상위 10개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정리한 서브노트 강좌입니다. 이 과정은 2교시에 해당하는 산업안전일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총 10가지 빈출 카테고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쉽고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 공학,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네 번째는 재해 발생 이론, 다섯 번째 재해조사, 여섯 번째 재해 통계, 일곱 번째 인간공학, 여덟 번째 휴먼 에러, 아홉 번째 설비의 본질적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제조물 책임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 개념들을 함께 정리하며 시험 합격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는 즉 빈출 1위 카테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뢰성 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계산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함수 정의와 공식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신뢰도 함수 RT는 T시간까지 고장 없이 작동할 확률을 의미하며 1에서 불신뢰도 함수 FT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불신뢰도 함수 FT는 반대로 T시간까지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죠. 고장 밀도 함수 FT는 단위 시간당 고장 발생 비율을 나타내고 고장률 또는 위험률 HT는 생존한 것들 중에서 고장 날 비율을 말합니다. 이 고장률은 FT를 RT로 나눈 값이죠. 특히 지수 분포는 우발 고장 기간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신뢰도는 RT-람다-T로 표현되고 평균 고장 시간인 MTTF는 고장률의 역수 즉 람다분의 1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수 분포의 특징인 무기력성인데요.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MTTF는 수리 불가능한 부품의 평균 수명을, MTBF는 수리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고장 간격을, 그리고 MTTR은 평균 수리 시간을 나타낸다는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가용도어는 MTBF를 MTBF와 MTTR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MTBF가 5년이고 MTTR이 0.5년이라면 가용도는 약 0.909가 됩니다. 다음은 신뢰성 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욕조 곡선, 즉 베스트 오브 커브입니다. 이 곡선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초기 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감소하는 형태로 주로 설계 불량, 제조 결함, 불량 차제 등이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디버깅, 버닝, 에이징 등이 있죠. 두 번째, 우발 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임의의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수 분포가 적용되며 예방 보전과 사후 보전이 대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증가하는 형태로 피로, 노화, 마모 등이 원인이며 예방 보전이나 부품 교체가 주요 대책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신뢰도 계산입니다. 직렬 시스템은 모든 부품이 정상이어야 작동하므로 각 부품의 신뢰도를 모두 곱해 계산합니다. 부품이 늘어나면 신뢰도는 감소하죠. 반대로 병렬 시스템은 하나만 정상이어도 전체가 작동하므로 전체 불신뢰도에서 각 부품의 불신뢰도를 곱한 값을 뺀 1에서 그 값을 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품이 늘어나면 신뢰도가 증가하죠. M out of N 시스템은 N개 중 M개 이상이 정상이어야 작동하는 경우로 이항분포 원리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속 수명 시험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켜 빨리 고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레니우스 모델은 온도를 스트레스로 사용하고 아이링 모델은 온도, 전압, 습도 등 다중 스트레스를 적용하며 앤승 법칙 모델은 전압이나 하중을 스트레스로 활용합니다. 이때 간접형 스트레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시험 핵심 포인트로는 고장률 계산 시 분모에 반드시 RT, 즉 생존자가 들어가야 하고 지수 분포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며 병렬 시스템은 불신 매도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빈출 카테고리,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분석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죠.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의 5단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전 준비로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으로 현장을 순회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는 위험성 결정으로 파악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이고 4단계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역시 근로자 참여가 의무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기록 및 보존으로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단계죠.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나뉩니다.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설립 후 처음 실시하고 정기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시험에서는 2년 1회로 오답 함정을 만드니 주의하세요. 수시 평가는 설치 이전 해체, 신규 기계 도입, 중대 산업 사고나 휴업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 재개 전에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함수 분석, 즉 FTA는 연역적, 즉 탑다운 방식이며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정상 사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 사상까지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ANDOR 게이트를 활용하고 미니멀 컷셋을 찾아 사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즉 FMEA는 귀납적, 즉 바텀업 방식이며 정성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RPN이라는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의 곱을 사용하여 고장을 형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위험 분석, 즉 PHA는 귀납적이며 정성적 분석으로 초기 설계나 구상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분석 기법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 HAGOP은 귀납적, 정성적 기법으로 가이드 워드를 사용해 공정 변수의 이탈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화학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죠. 사상나무 분석, ETA는 귀납적이며 정량적 기법으로 초기 사건으로부터 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 과정을 나뭇가지 형태로 전개하여 분석합니다. 인간 오류율 예측, THERP는 인간의 실수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관리 감독 및 위험 수목, MORT는 연역적이며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 모두 가능하며 FTA와 동일한 논리로 관리 및 경영의 결함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원자력 산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HAGOP 가이드 워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어레스는 양적인 증가나 감소를, 리버스는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방향을, 파트어브는 성질상의 감소, 즉 일부만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 즉 부가적인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 얻어되는 완전한 대체, 즉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이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FMEA RPN 계산은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모두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도 6, 발생도 5, 검출도 10이면 RPN은 300이 됩니다. 이때 문제의 가용도나 신뢰도 수치가 주어져도 RPN 계산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는 각 기법의 키워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 최초 분석은 PHA 가이드 워드는 HAGOP, TAF 사상 연령 미니멀 컷셋은 FTA, RPN 고장 형태 기납은 FMEA, 인간 실수 정량은 THERP와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다음은 빈출 3위 안전보건 교육 및 학습 지도 원리입니다.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로 나뉩니다. 주체는 강사나 지도자, 객체는 교육생이나 학습자, 매개체는 교재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안전교육의 3단계는 안전지식교육, 안전기능교육, 안전태도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인 안전지식교육은 안전에 필요한 이론과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2단계인 안전기능교육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마지막 3단계인 안전태도 교육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적으로 안전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지도 5대 기본 원리도 중요합니다. 첫째,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둘째,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요구에 맞춰 지도를 하는 것이고, 셋째, 직관의 원리는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의 원리는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회화의 원리는 공동학습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어서 안전보고 교육의 중요한 형태인 OJT와 OFJT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OJT는 Under Job Training 약자로 직장 내 훈련을 의미합니다. 일상 업무 중에 현장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며 직무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훈련과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이 이루어지죠. 반면 OFJT는 직장 밖 별도 훈련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입니다. 다수 근로자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업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OJT의 장점처럼 보이는 전문가 초빙, 다수 집중 훈련을 OFJT의 장점으로 착각하게 하는 오답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TWI는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작업지도 훈련제 IT, 작업방법 훈련제 MT, 인간관계 훈련제 RT, 작업안전 훈련제 ST의 4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특히 JRT는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은 반드시 순서를 암기해야 합니다. 준비시킨다, 교시한다, 연합한다, 총괄시킨다, 그리고 응용시킨다의 순서입니다. 또한 위험 예지 훈련 사항은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TBM 즉 툴박스 미팅의 순서는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측 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빈출 사위, 재발생 이론 및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별 도미노 이론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하일리의 도미노 이론은 1단계의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단계의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로 구성됩니다.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1단계 통제 부족, 2단계 기본 원인 개인적 직무적 요인, 3단계 직접 원인 불안전 상태 행동, 4단계 사고적 촉, 5단계 상해 손실입니다.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은 1단계 관리 구조의 결함, 2단계 작전적 에러, 3단계 전술적 에러,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 손해로 나뉩니다. 각 학자의 1단계 근본 원인과 3단계 직접 원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일리는 불안전 행동과 상태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버드는 관리 부족 해결, 아담스는 관리 구조 결함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으로 재발생 비율 법칙은 매년 100%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일리는 1대 29대 300 법칙을 제시했는데 1은 중상, 29는 경상, 그리고 300은 무상해 사고, 즉 하차 사고를 의미합니다.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 법칙으로 1은 중상, 10은 경상, 30은 무상해 물적 손실 사고, 그리고 600은 하차 사고를 나타냅니다. 두 학자의 하차 사고 건수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일리는 300건, 버드는 600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이어서 하일리의 사고 방지 기본 원리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조직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사실의 발견으로 사고 기록, 점검, 조사를 통해 현장의 사실을 파악합니다. 셋째,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직접 및 간접 원인을 분석하고요. 넷째, 시정 방법 선정에서는 기술, 교육, 관리 대책을 선정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시정책 적용 단계에서는 3위, 즉 엔저니링 기술, 에듀케이션 교육, 엔포스먼트 관리 규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현대적 재해 이론입니다. 먼저 리전의 스위스 치즈 모델은 여러 방어벽에 생긴 결함, 즉 구멍들이 일직선으로 겹칠 때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잠재적 조건이나 조직적 오류를 중시하며 구멍의 관통,
모든 요소의 불완전 중첩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헤든의 에너지 방출 이론입니다. 재해를 비정상적인 에너지의 이동 및 방출로 보고 에너지 제어와 인체 영향 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작업자 긴장 수준으로 사고 유발과 같은 내용은 핵심 이론이 아니므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험 핵심 포인트는 하일리와 버드의 재해 비율에서 아차 사고 건수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일리는 아차 사고 300건, 버드는 600건입니다. 그리고 각 학자의 1단계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일리는 사회유전적 요인, 버드는 관리 부족, 아담스는 관리 구조의 결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5번째 빈출 카테고리, 재해 조사 및 사례 연구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 6단계는 순서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긴급 처리입니다. 부상자를 구급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재해 조사 단계에서는 보존된 현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셋째, 원인 분석 단계에서는 재해 직접 및 간접 원인을 분석합니다. 넷째, 대책 수립 단계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다섯째, 대책 실시 계획은 수립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평가는 수립된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재해 조사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오답 키워드를 통해 함정을 만드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해 조사는 책임 추궁이 아닌 재발 방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주관적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OWH 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현장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환경을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사례 연구 5단계도 중요합니다. 첫째, 전제 조건 파악 단계에서는 재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둘째, 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OWH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데 지휘 감독 상황이나 방호 설비 작동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셋째, 문제점 발견 단계에서는 안전 기준과 비교하여 이탈된 부분이나 불안전한 행동 상태를 파악합니다. 넷째, 근본적 문제점 결정 단계에서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핵심적인 주원인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대책 수립 단계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재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재해 원인 분석에 사용되는 사엠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엠은 맨, 머신, 미디어, 매너지먼트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분류 체계입니다. 첫 번째, 맨, 즉 인적 요인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휴먼 에러, 미숙련, 심리적 또는 생리적 결함 등 사람과 관련된 모든 원인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머신, 즉 기계 요인은 설비나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방호장치 불량, 기계 고장, 설계 결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미디어, 즉 작업 환경 및 방법 요인은 작업 공간 협소, 조명 불량, 소음, 부적절한 작업 표준 등 작업 환경이나 작업 방식과 관련된 원인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너지먼트, 즉 관리 요인은 안전교육 부족, 점검 부재,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등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 불량인데요. 언뜻 보면 맨, 즉 인적 요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리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매너지먼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는 재해 사례 5단계 순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 사실 확인, 문제점 발견, 근본 문제점 결정, 대책 수립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대로 건강관리 불량은 맨이 아닌 매너지먼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출 6위, 재해 통계지표 및 코스트 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계산 문제가 출제되므로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4대 재해 통계지표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수율은 재해 발생 건수를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만, 즉 10의 6승을 곱한 값입니다. 이는 재해의 빈도를 측정하며 상해 강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강도율은 총 근로손실 일수를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 즉 10의 3승을 곱한 값입니다.
강도율 계산 시 사망자는 7,501의 근로 손실로 간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만일 1만 1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셋째, 연천인율은 재해자 수를 연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고 1000, 즉 10의 3승을 곱한 값입니다. 대략적으로 연천인율은 도수율의 2.4를 곱한 값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합재해지수 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 즉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계산 시 루트를 빠뜨리면 오답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결근율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 계산 시 근로자 수의 11시간, 연간 일수, 그리고 1 결근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400명 8시간, 285일, 결근율 7%라면 408, 285, 0.93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무를 10만 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지표로 도수율에 0.1을 곱하면 평생 재해 건수가, 강도율에 100을 곱하면 평생 손실 일수가 됩니다. 휴업 일수를 근로 손실 일수로 환산할 때는 휴업 일수의 연간 작업 일수 나누기 365를 곱해줍니다. 다음은 재해 손실 비용을 학자별 이론으로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분류하고 산정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일리는 재해 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1대4로 보았습니다. 직접비는 산재 보상비와 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생산 중단이나 재산 손실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시험에서는 간접비가 직접비의 2배라고 나오면 오답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몬즈는 재해 손실 비용을 보험 비용과 비보험 비용으로 나누었는데요. 특히 비보험 비용은 휴업, 동원, 응급처치, 무상해, 사고 등 4가지 재해 형태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세분화하여 산정합니다. 버드는 재해 손실 비용을 빙산의 원리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작은 부분이 직접비이고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부분이 간접비라는 개념이죠. 보험 비용과 비보험 재산비, 비보험 재반비 등을 포함하여 총 재해 코스트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콤패스는 총 재해 비용을 공동비용과 개별 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공동비용은 불변 변수, 즉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개별 비용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로는 도수율 상수는 10의 6승, 강도율과 연천인율 상수는 10의 3승이라는 점, FSI 계산 시에는 반드시 루트를 씌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7,501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인리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7번째 빈출 카테고리, 인간공학 및 작업공간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개념들을 다룹니다. 먼저 시각 및 청각 표시 장치입니다. 디지털 표시 장치는 정확한 수치를 읽는 데 유리하며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면 아날로그 표시 장치는 상태 변화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며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청각 표시 장치는 긴급 경보와 같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 시각보다 유리하며 500에서 3000Hz 주파수 범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CRB, 즉 통제 반응비입니다. 조종장치 이동거리를 표시장치 이동거리로 나눈 값인데요. CRB가 작다는 것은 조종장치를 조금만 움직여도 표시장치가 크게 변한다는 의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반대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CRB가 커야 유리합니다.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양립성, 즉 컴패터빌리티는 3종류가 있습니다. 공간 양립성은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물리적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하는 시기죠. 운동 양립성은 조종 방향과 기계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양립성은 색상이나 기호의 개념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긴급 정지 버튼이 빨간색인 것이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배치 4대 원칙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요성의 원칙은 목적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부품을 편리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 빈도의 원칙은 사용 빈도가 많은 부품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고요. 셋째, 기능별 배치 원칙은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을 그룹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분산 배치하면 오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순서의 원칙은 작업 공정 순서에 따라 부품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공학 및 작업 공간 설계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도 계산인데요.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조도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험에서 2배로 줄어든다고 나오면 오답이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m에서 2000럭스라면 4m에서는 500럭스가 됩니다. 광도, 조도, 휘도의 개념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평가 기법입니다. NIOSH는 들기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작업 허용 한계인 RWL과 작업지수 LI를 산출합니다. LI가 1.0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보며 최대 23kg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험에서 25kg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RULA는 상지, 즉 팔, 목, 손목 중심의 자세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하지, 즉 다리를 평가한다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REBA는 전신 자세뿐만 아니라 반복성과 손잡이, 즉 커플링까지 평가합니다. OWAS는 전신 작업 자세 중에서도 등, 팔, 다리 부위와 하중을 분류하여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의 동작 경제 원칙은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데요.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오답입니다. 양팔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것이 좋고 가능한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하여 피로를 줄여야 합니다. 촉답 장치, 즉 발 페달을 활용하면 양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로는 CRB가 작으면 민감하고 미세 조종 시에는 CRB를 크게 해야 유리하다는 점, 조도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는 점, NIOSH의 최대 무게는 23kg라는 점, 그리고 RULA는 상지 평가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빈출, 파리, 휴먼 에러와 인간의 정보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실수를 분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스웨인의 오류 행동적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미션 에러는 해야 할 것을 누락하는, 즉 빼먹는 실수입니다. 커미션 에러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실수이고, 시퀀스 에러는 순서가 틀린 실수, 타이밍 에러는 시기가 틀린 실수, 엑스트레이니어스 에러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라스무센의 SRK 모델은 인간의 행동 수준을 숙련 기반 스킬, 규칙 기반 룰, 지식 기반 날러지로 나눕니다. 숙련 기반 행동은 고도로 훈련된 자동적인 수행을 말하며 규칙 기반 행동은 학습된 규칙이나 절차에 기반한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지식 기반 행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지식과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수준과 연관지어 리전의 휴먼 에러 심리적 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전의 분류는 기출 1순위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를 입는 의도는 맞았지만 주의 산만으로 인해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빗나가는 경우입니다. 숙련 기반 오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건망 랩슬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해야 할 것을 잊는 경우로 역시 숙련 기반 오류에 해당합니다. 착오 미스테이크는 판단이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경우로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지식 또는 규칙 기반 오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바이올레이션은 안전수칙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로 시간 단축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중에서 슬립과 미스테이크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슬립은 머릿속 생각은 맞는데 손이나 발이 삑살이 나는 것이고 미스테이크는 판단이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이어서 휴먼 에러와 인간의 정보 처리에서 중요한 개념인 주요 착시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의 그림과 함께 출제될 수 있으니 각 착시의 특징과 이름을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뮬러-라이어 착시는 길이가 같은 선분인데도 화살표 방향, 즉 안쪽이나 바깥쪽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폰조 착시는 수렴하는 두 사선 사이에 놓인 평행선 중 위쪽이 더 길어 보이는 착시입니다. 마치 철길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포겐도르프 착시는 두꺼운 기둥에 가려진
일직선이 어긋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젤러 착시는 평행선의 빗금이 교차하면 선들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빙하우스 또는 티체너 착시는 같은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착시 현상들을 각각의 기억법과 연결하여 외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실수를 입는 머릿속 생각은 맞는데 손발이 빗나가는 경우이고 착오 미스테이크는 판단이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스웨인의 분류에서는 안에서 생긴 실수는 오미션, 잘못해서 생긴 실수는 커미션, 쓸데없이 해서 생긴 실수는 엑스트레이니어스로 기억하시고 인간의 단기 기억 용량은 밀러의 법칙에 따라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9번째 빈출 카테고리 설비의 본질적 안전 및 방호 설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풀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의 구별입니다. 먼저 풀 프루프는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 오조작이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계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약병의 안전 마개처럼 누르고 돌려야 열리는 방식, 커넥터의 오삽입을 방지하는 비대칭 형태,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페일 세이프는 기계나 부품의 고장, 결함, 정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거나 정지하는 설계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히터가 넘어지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정전 시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나발 엔진 항공기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엔진으로 비행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다발 엔진 항공기의 예는 잠시 후에 설명할 페일 소프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페일 세이프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일 패시브는 고장 시 기계가 완전히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긴급 정지 시스템이 여기에 속합니다. 페일 액티브는 고장 시 경보를 울리면서도 단시간 동안 운전을 유지한 후 안전하게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일 소프트는 일부 고장이 발생해도 기능은 저하되지만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발 엔진 항공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설비별 필수 방호 장치는 시험의 짝짓기 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계 설비별 필수 방호 장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공 포장기나 랩핑기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가 필수입니다.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대여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촉이나 금속 절단기는 날 촉촉 예방 장치가 필수인데요. 압력 방출 장치라고 나오면 오답이니 주의하세요. 원심기는 뚜껑에 회전체 촉촉 예방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회전 기계나 롤러 등의 물림점에는 방호망이나 덮개 또는 우리 필수 방호 장치입니다.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좌석 안전띠가 모두 필수 장치입니다. 다음은 안전계수 계산입니다. 안전계수에 쓰는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극한 강도는 부품이 파괴되는 시점의 강도를 의미하고 허용 응력은 최대 사용 하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극한 강도가 60A이고 허용 응력이 40A이라면 안전 계수는 1.5가 됩니다. 분자와 분모가 바뀌면 오답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 무결성 등급, 즉 SIL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IL4가 최고 등급으로 목표 평균 고장 확률이 10의 -5승에서 10의 -4승 미만입니다. SIL1은 최저 등급으로 10의 -2승에서 10의 -1승 미만이죠. 숫자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고 고장 확률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는 키워드를 통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계 고장, 정전, 파손과 같은 키워드는 페일 세이프와 연결하고 조작자 부주의 인간 실수는 풀 프루프와 연결하세요. 페일 소프트는 기능은 저하되지만 작동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 단순히 페일 세이프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빈출 12 안전관리 조직 및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의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라인형 조직은 소규모 사업장, 즉 100명 미만에 적합하며 생산 라인을 따라 안전 업무가 직접 하달되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안전전담 부서가 없죠.
장점은 지시 전달이 신속하고 명령 개통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 전문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단점입니다. 둘째, 스태프형 조직은 중규모 사업장, 즉 100명에서 1000명 정도에 적합합니다. 안전 전담 참모 부서가 라인의 조언이나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전문 지식 축적이 용이하고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인과 스태프 간의 권한 다툼이나 통제 수속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셋째, 라인 스태프 복합형은 대규모 사업장, 즉 1000명 이상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결합하여 각 계층과 전담 스태프가 모두 안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점은 두 형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명령과 조언이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각 조직 형태의 단점을 짝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제조물 책임법, 즉 PL법의 핵심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의미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이나 순수 부동산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 책임은 배상 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인 제조물 결함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규격 외의 불량 제품이 출하된 것이죠. 핵심 키워드는 설계와 다르게 제조입니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입니다. 더 안전한 설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채택하지 않은 경우이죠. 핵심 키워드는 합리적 대체 설계 미채용입니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입니다. 위험 경고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설명, 지시, 경고 부족입니다. 여기서 시험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라는 문구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경고와 관련된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4가지도 중요합니다.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거나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당시 법령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업자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시험 핵심 포인트로는 조직의 단점을 짝짓는 문제에서 명령과 조언, 혼동은 라인 스태프형, 권한 다툼과 통제 복잡은 스태프형, 전문 지식 부족은 라인형과 연결하고 결함의 종류를 구분하는 키워드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먼저 공식과 계산 정리부터 복습해 봅시다. 신뢰성 공학의 지수분포에서는 RT E-람다-T와 MTTF 람다분의 1 공식을 기억하고 지수분포에서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점을 오답 함정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용도어는 MTBF를 MTBF와 MBTR의 합으로 나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FMEA RP에는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모두 곱한 값이며 가용도나 신뢰도는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통계지표에서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수 대비 제 건수의 100만, 즉 10의 6승을 곱하고 강도율은 총 근로손실 일수의 10의 3승을 곱합니다. 사망시 근로손실 일수는 7,501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재해지수 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에 반드시 루트를 씌워야 합니다. 안전계수 S는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공식들과 함께 주요 오답 함정들을 미리 파악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념과 분류의 핵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재비율 비교에서는 하인리의 아차 사고가 300건, 버드의 아차 사고가 600건이라는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학자별 1단계 근본 원인도 중요하죠. 하일리는 사회 및 유전적 요인, 버드는 관리 부족, 아담스는 관리 구조 결함으로 구분했습니다. 손실비용 이론에서는 하일리의 직간접비 1대 4 비율, 시몬즈의 보험비와 비보험비, 버드의 빙산 원리, 콤패스의 공동비용과 개별 비용을 키워드로 기억해 두세요. 휴먼 에러의 슬립과 미스테이크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슬립은 의도는 맞았지만 행동이 빗나간 실수이고 미스테이크는 의도 자체가 틀린 착오입니다. 설비의 본질적 안전에서는 기계 고장, 정전은 페일 세이프와 연결하고 인간 실수 오조작을 풀프루프와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페일 소프트는 기능 저해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법의 결함 3종류를 구분하는 키워드는 설계와 다르게 제조는 제조상 결함, 대체 설계 미체용은 설계상 결함, 설명 경고 부족은 표시상 결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고 부족을 설계상 결함으로 착각하게 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이 모든 핵심 요약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